지난 영상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사이클로 상대를 무너뜨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한마디만 짚고 가면 나르시시스트란 처음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사람처럼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자기 존재감의 도구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떠나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이 관계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매일 밤 다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끝내야 해. 그런데 아침이 오면 또 연락을 확인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다시 차갑게 돌아설 거라는 걸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잠깐 보여주는 다정함에 또 흔들려요.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건 안도가 아니라 자기 혐오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주변에서는 쉽게 말합니다. 그냥 끊으면 되잖아. 왜 아직도 거기 붙어 있어?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본인이 스스로를 가장 답답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매일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이 정도 당하고도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니.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상은 심리학에서 이미 연구되고 이름까지 붙어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입니다. 뇌의 구조가 만들어낸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탓할 이유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혹시 이 생각이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미 다시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건 100번 중 100번 틀립니다.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빠져나올 수 없는지 그 원리를 먼저 밝히고 상황별로 실제로 쓸 수 있는 탈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스스로를 탓해왔던 그 시간이 얼마나 억울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먼저 도대체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왜 머리로는 알면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지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감정이. 가짜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심장이 뛰고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진짜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트라우마 본드라고 부릅니다. 1993년 심리학자 도널드 더튼과 수잔 페인터가 체계화한 개념인데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학대와 따뜻함이 반복되는 관계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강한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되는 현상. 처음 들으면 이상하죠? 때리는 사람한테 왜 더 끌리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슬롯머신을 떠올려 보세요. 만약 슬롯머신이 매번 1,000원씩 돌려준다면 크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10번 중 9번은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한 번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잭팟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의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쾌감을 다시 느끼기 위해 계속 레버를 당기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정확히 이 구조예요. 9번 차갑게 대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다가 한 번 극도로 다정하게 굽니다. 나도 노력할게. 너 없으면 안 돼. 그 한 번의 다정함에 도파민이 터지고 피해자는 역시 원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믿으며 다시 관계에 묶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다음 판에는 딸 거야 라고 믿는 것과 완전히 같은 뇌회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어집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아옵니다. 네가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지. 네가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이 말을 계속 들은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정말 내가 문제인가? 이 순간 트라우마 본드는 완성됩니다. 중독에 자기 비난까지 더해지면 빠져나올 출구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중독입니다. 당신이 약한 게 아니라 뇌가 학습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독 상태에서 실제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그 사람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직장 상사라서, 부모라서, 아이 때문에 완전히 연락을 끊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심리학에서 검증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의 이름은 회색돌 기법입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미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길가에 흔하게 널린 회색돌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그 돌에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 발표도 반응이 없고 걷어차도 아무 소리가 안 납니다. 바로 그 돌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감정 반응을 최소화합니다. 화가 나도 반응하지 않고 슬퍼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대화는 단답형으로만 해요.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정보, 감정, 근황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가 도발해도 자신을 설명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절대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단순해 보이죠?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는지를 알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앞에서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자기의 보급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감정적 반응이 바로 그 보급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급품이 칭찬이나 감탄 같은 긍정적 반응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분노도 보급품이고, 눈물도 보급품이고, 변명도 보급품입니다. 피해자가 괴로워하면 할수록, 상대에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정도 영향력이 있구나. 이게 쾌감인 거예요. 회색돌 기법은 이 보급품 공급 자체를 끊어버리는 전략입니다. 불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료가 없으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회색돌 기법을 시작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평소보다 훨씬 더 크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급이 끊기면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마지막 시도인 겁니다. 어떻게든 감정적 반응을 뽑아내려고 수단을 바꿔가며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 시기가 가장 힘듭니다. 역시 안 되나 보다. 그냥 예전처럼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관심을 잃고 물러납니다. 불의 산소를 끊었는데 불이 마지막으로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만 견디면 꺼집니다. 회색돌 기법은 당장 떠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존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요? 물리적으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반드시 미리 알아야 할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노 컨택트라고 부릅니다. 전화, 문자, SNS, 이메일, 공통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 전부 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중간하게 끊으면 소용없어요. 가끔 안부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트라우마 본드의 도파민이 만들어낸 합리화입니다. 한 통의 연락이 다시 슬롯머신의 레버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만 당기면 멈출 수 있을 것 같지만 뇌는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함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락을 끊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조용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3단계의 반응 패턴을 보입니다. 이걸 미리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첫 번째는 매달림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다정하고 완벽했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너 없으면 나 진짜 안 돼. 이 말들이 왜 위험하냐면 트라우마 본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모습을 보면 뇌가 즉각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원래는 좋은 사람이야. 그때 그 모습이 진짜였어.
간헐적 강화의 잽팟이 다시 터지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보급품 공급이 끊겼으니 다시 확보하려는 전략일 뿐이에요. 돌아가는 순간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 사이클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협박과 죄책감 유발입니다. 매달림이 안 통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심한 경우에는 너 없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까지 동원합니다. 자기를 피해자로 포장해서 죄책감을 심고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때 흔들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내가 너무 한 건 아닌가?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가도 되나?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처음부터 매달림이 아니라 자기 행동을 인정하는 것부터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매달림도 협박도 안 통하면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공통지인을 통해 압박을 넣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러고 떠났어 라는 식으로 본인을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때 주변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해보는 게 낫지 않아? 라는 말이 들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나르시시스트가 설계한 구조의 일부입니다. 직접 안 되니까 주변을 이용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반응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르면 첫 번째 매달림 단계에서 대부분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 컨택트는 단순히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보낼 반응까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까지가 진짜 노 컨택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끝일까요? 연락을 끊었으니 이제 다 괜찮아지는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빠져나온 뒤가 진짜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차단한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안 보면 괜찮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히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떠난 직후가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연락처를 지운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안에 심어놓은 것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평가절하와 가스라이팅을 겪은 사람의 내면에는 아주 단단한 신념 몇 가지가 박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떤 관계를 해도 결국 똑같을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단언합니다. 이건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심어놓은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거짓말도 수백 번 반복되면 진실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매일 네가 문제야 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문제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심어놓은 거짓 신념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립되었던 사회적 관계를 다시 연결하세요. 나르시시스트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천천히 고립시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가족과의 관계에 끼어들어 이간질을 해요. 그래서 떠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동안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연락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연락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왔을 때 짜증을 낼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트라우마 본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학습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혼자 의지만으로 끊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트라우마 전문 상담을 통해 왜곡된 인지 패턴을 교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담을 받는 게 나약한 게 아닙니다. 뇌에 잘못 설치된 프로그램을 전문가와 함께 삭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작은 성취 경험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무너진 자존감은 한 번의 큰 깨달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씩 이뤄가는 경험이 쌓이면서 천천히 회복됩니다. 운동을 시작해도 좋고 미뤄뒀던 공부를 다시 시작해도 좋고 오래 가보고 싶었던 곳을 혼자 다녀와도 좋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나르시시스트가 부정했던 나의 가치를 내가 직접 다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 가지를 왜 해야 하느냐면요. 이 과정 없이 다음 관계로 넘어가면 또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존감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그래서 회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떠나지 못한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학대와 다정함이 번갈아 반복되면서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중독된 것이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트라우마 본드라고 부릅니다. 슬롯머신의 간헐적 강화와 같은 원리가 관계 안에서 작동하고 거기에 끊임없는 자기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장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색돌 기법으로 감정 반응을 차단하세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역학이 달라집니다. 처음에 상대가 더 거세게 나올 수 있지만 산소가 끊긴 불은 결국 꺼집니다. 떠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노 컨택트로 완전히 끊으세요. 끊은 뒤에 매달림, 협박, 비방이 차례로 올 겁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뒤에는 반드시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지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심어놓은 거짓 신념을 걷어내지 않으면 다음 관계에서도 같은 패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아직 그 관계 안에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 스스로를 탓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나만 더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 텐데. 그건 나르시시스트가 심어놓은 마지막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당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빠져나올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딘 자기 자신을 한 번쯤 인정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